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부동산 시장 주춤하는 건 경제 상황 탓도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중산층의 임대주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를 비롯해 지금의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진단해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 세금이 역대 최대로 걷어졌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문제는 가게가 힘들고 경제도 어려우니 세금 좀 내리면 안 되나 이런 요구가 드세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 전문가와 함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장바구니 속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결해서 관련 정보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월 20일 월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먼저 보내드립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추진 중인 정책 역시 계속 지속될 건가 이런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정책의 지속성 여부 때문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가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입니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도입됐는데요. 값이 비싸다. 또 기업만, 업체만 배를 불린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안정성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지금 정부가 이 뉴스테이 사업의 지속성 운영 여부를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계속 될지 또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다양한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도시계획학부 조명래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뉴스테이 이름부터 처음에는 좀 생소했었는데요. 벌써 3년 차가 됐습니다. 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2015년부터 이제 추진되는 정책인데요. 올해 말까지 정부가 그 사업 부지 기준으로 한 15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성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이릅니다만 지난 2년간 모집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18,000가구가 이제 모집이 됐고요. 네. 그다음 실제 입주를 하는 걸 보게 된다면 원래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림동과 미래동에 뉴스테이가 이제 입주하게 됩니다. 네네. 그만큼 정부가 요란스럽게 떠드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 입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별로 성과가 지금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은 사실 정부가 중간에 이제 많은 성격을 바꿨는데 이 정부가 당초에는 이제 매매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네. 2015년부터 이제 그 임대주택 쪽으로 돌면서 이 정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한 정책입니다만 너무 이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이게 양적 목표 중심으로 네. 이걸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책 자원의 투입에 비해서는 효과가 사실 불명확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례 등지는 지금 인기가 있긴 한데요.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또 기존 목적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다 이런 걸 보면 그 가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 뉴스테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음 정부에도 사실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자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임대주택 문제라든가 어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역대 정권마다 사실 대표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행복주택들이 정책의 어떤 기적을 우선화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무리수가 많습니다. 뉴스테이도 보면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각종 어떤 그 공공정책 자원들을 주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하는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월세 문제를 실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들만 이제 배를 불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스테이 사업은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건설에서 공급하는 이른바 건설 임대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건설 임대는 택지 확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뭐 네. 건설 임대보다는 매입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개발을 해야 되는 뭐 그린벨트 홈으로서 개발한다든가 재개발하면서 이걸 뭐 공급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휴증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뉴스테이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아마 이 정책의 주요 변수들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뭐 정치권의 변화, 지금 이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떤 국면을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앞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주거 제도 같은 것들이 기존 시장의 어떤 변화나 여러 가지 어떤 개선점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냥 주머니 하나가 더 생긴 듯한 이런 느낌처럼 진행이 됐거든요. 기존에 있는 제도라든지 어떤 임대 시장의 어떤 왜곡들은 수정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다음 정부가 좀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역점해 둬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임대차로 살아가는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네네. 정부가 그동안 집을 많이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지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전월세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전체 가구 중에서 뭐 한 55%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임대차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우리 세입자로 수로 보게 된다면 한 전국적으로 850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가 거주자가 세입자로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많겠죠. 네네. 따라서 이런 민간 임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공공임대도 공급해야 되고 지금 같은 뉴스테이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제한된 어떤 공급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 계층별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네. 가격이라든가 어떤 이용 조건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뉴스테이만 하더라도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이쪽에 정책 자원을 집중시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지금 서울시가 하는 이른바 다품종 임대주택 같은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뭐 공공, 중공공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의 정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다음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입장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정책, 예, 이게 원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 얘기가 물론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권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상한제 좀 뉴스테이와 중복되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저는 뉴스테이와 크게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뉴스테이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년 거주, 임대료 분양 전량 특선 조건을 가지고 특별법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전월세 상한제는 그냥 일반 민간 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어떤 대상 명령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지금 현 야당 쪽에서 이 전월세 상한제를 지난 한 뭐 10년 이상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가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현재 지금 국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당의 그 구조를 보게 된다면 야당이 지금 상당히 다수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같은 이 정책들이 이제는 입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워낙 정부가 그동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주류 부동산 전문가들도 되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도입돼서 그 기대된 효과를 제대로 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검토를 제대로 못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반 논쟁에만 주로 우리가 매몰돼 있지
되게 선진국이 사고 있는 이 정책인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아서 야당이 법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어떤 그런 도입은 훨씬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주거 안정, 특히 서민 주거 안정으로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전월세 상한제나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이나 이런 제도들이 역으로 시장의 가격을 폭등시키는 효과가 왔다 뭐 이런 반대 논리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낼 필요가 있겠죠. 예, 이 부분은 사실 뭐 계속 이제 반대쪽에서는 가격이 오른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 2년 전에, 국토부가 영구 용역을 해서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만. 네네. 예, 그 결과를 보면, 이를테면 우리 임대료가 현재 한 5% 이상 시장에서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한 5% 매년 묶는다고 한다면, 네네. 그 경우는 이제 최대한 10%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도 4년 뒤에 가면 안정이 된다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 임대료가 3% 이내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도입하게 된다면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한 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만 도입하게 되면 실제 임대료 오르는 것은 0.7에서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가격 오른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만들어진 연구 용역 결과도 그렇고요. 뉴스테이와는 다른 차원의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안정책이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시화하기 위해서 찬반 논란을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교수님께 여러 번 여쭤본 주제이긴 한데요. 특히 아파트 시장을 놓고서는 후분양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분양제 폐단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 분양권 거래 같은 불법적인 또 합법적인 영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후분양제도 지금 또 슬금슬금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 짧게는 2, 3년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가수를 만들어 시장을 거래 활성화시키면서 가격이 네네.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폭증하면서 공급이 또 늘은 이 문제가 결국은 따진다면 선분양제에서 이제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주택 보급률이 110%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제 대량 공급을 위해서 도입됐던 선분양제도는 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후분양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합의가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건설 사들이 주택을 공급할 때 자기 자본을 한 5% 정도 투입합니다. 네. 건설비 한 50%를 투입하고 나머지 95%는 사실 금융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아서 이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게 후분양제로 바뀐다면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5% 자기 자본을 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 90% 이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 요거는 정부에서 이제 후분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금융 제도들을 그쪽으로 맞춰가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공정별로 예컨대 40%에서 공급하는 것, 60% 공급하는 것, 80% 이제 공정 단계에서 공급하는 것에 따라서 금융 조달 방법을 이제 다양화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저는 후분양 제도로 넘어가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시장 침체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숨을 고르고 좀 조정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후분양제도의 또 도입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좀 지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불안한 시선이 많습니다. 정책 변수가 앞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있긴 한데요. 큰 변화라든지 혹은 시장에 있어서의 큰 불안정 같은 것들 따라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당장은 사실은 지난 2, 3년간 쏟아냈던 이 공급 과잉 문제 또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줄므로써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가시권에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게 이제 경착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단기적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그 단계를 지나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이제는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중심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살리고 가수를 만들어내는 또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정책 과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쪽에 정부 여러 가지 역점을 이제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방향성을 놓고 저희가 또 관련 뉴스들, 정책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경제 뉴스 또 이슈 인터뷰 듣다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나눠주시는 생각 추첨을 통해서 뽑은 다음에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립니다.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2017년 정동극장 정동 시리즈 신작 적벽 공연이 3월 1일 개막합니다. 판소리와 춤의 화려한 대전인데요. 이번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15년 정부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8년이고요. 이 기간 동안 상승률은 5% 이하로 묶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좀 비용이 비싸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변 시세와도 큰 차이가 없고 어차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왜 정책 자금을 동원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냐 이런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실수요와 가수요를 나눠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시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데이 출범 3년차 여러분들은 뉴스데이 이 주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생각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 걱정입니다. 지적된 문제인데요. 이 가계부채에서도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한계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올지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일은 꼭 연 단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방식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또 예금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크게 아파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 문제 계속 지적되고 있고 또 주요한 의제이긴 한데요. 한계 가구가 늘어난다. 이건 좀 다른 위험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낼 집 마련하는 시기인 30대 그리고 은퇴 시기에 접어든 60대에서 이런 한계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또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한계 가구라고 했을 때 이런 가구가 2015년에는 158만 3천 가구였는데요. 작년에는 181만 5천 가구로 14.7% 늘어났습니다. 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서 한계 가구 비중은 14.8%에서 16.7%로 높아졌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층에서 18.1% 그리고 30대에서도 18%로 한계 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30대의 한계 가구 비중이 14.2%에서 3.8%포인트나 상승해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결국 이 금융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연체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작년에 이 한계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그러니까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수가 112.7%였습니다. 2012년만 해도 84.2%였는데요. 거기서 급등한 겁니다. 네.
연평균 처분 가능 소득보다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 많은 경우가 된 건데요. 소득보다 상환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만으로는 빚을 갚기가 힘드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카드론 이런 것들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개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278.8%였습니다. 네. 국회의장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내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해보니까 한 개 가구의 32.8%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라고 답했고요. 67.7%는 빚 상환 부담 때문에 실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응답했는데요.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성된 후에 시중 금리가 뛰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용시장 사정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결국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한 개 가구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한 개 가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한 개 가구는 181만 5천 가구에서 194만 9천 가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만약에 금리는 유지가 되고 소득이 10% 감소하면 한 개 가구는 197만 6천 가구로 늘어나게 되고요. 소득과 금리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한 개 가구는 214만 7천 가구로 급증하게 됩니다. 예, 정말 빚을 내서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 관련 소식 한번 여쭤볼게요. 만기를 꼭 1년 단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나왔네요. 네, 이게 사실 새로 바뀐 내용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요새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200선이라고 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금융팁을 매주 자료로 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나온 금융꿀팁이 바로 이 정기예금 만기 지정입니다. 정기예금 보통 이제 연 단위로만 가입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네. 사실 저도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입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입자가 직접 만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일로 지정을 하면 해당 기간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이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1년 1개월 후에 전세값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 2월이 아니라 내년 3월을 만기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1년 만기로 가입해서 2월에 만기가 되면 나머지 한 달은 그냥 만기 후에 아주 적은 이자율만 받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3월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달까지는 정기예금 금리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만기일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예적금 만기일에 굳이 영업정 가지 않아도 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지정한 이 같은 은행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도 하고요.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만기된 정기예금을 다시 그 예금에 알아서 넣어줍니다. 네. 예를 들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금 깨지 말고 일부만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신청할 때 예금 담보 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두 개 비교해보고 이제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예금에도 이렇게 꿀팁들이 있군요. 좀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만과 삼성의 하만 인수 이 얘기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운행한다고요? 네, 해외에서는 지금 구글이나 우버 같은 IT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 업체가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 별도법인인 네이버 랩스인데요. 네. 작년 2월에 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3번째 허가이긴 한데 IT 업체로 보면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체와 서울대 같은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 같은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번에 네이버랩스에 대한 허가를 계기로 IT 분야의 자율주행차 산업 참여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부동산 인터뷰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입주 물량이 좀 는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3, 4, 5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총 66,442가구인데요. 이거는 작년 동기에 비하면 2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대문, 하남 미사, 서울 마곡, 영등포, 중랑, 그리고 고양 삼성에서 잇따라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총 17,638가구 입주하고요.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포항 북구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몰려서 48,804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과잉 상태가 이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내년까지 계속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총 78만 3천 가구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던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한개 가구의 공급 과잉에 참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실까요? 아무래도 한계 가구 증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의 금리 변수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계 가구를 위한 서민 금융이나 채무 조정 그리고 신용 회복 같은 대책도 좀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좀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한 듯합니다. 예, 정말 연체율 없는 우리 국민들의 성실성 정부도 좀 화답하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금 좋아하시는 분들 없죠. 하지만 세금의 혜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세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제 상황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가계, 기업 다 안 좋은데요. 유류세 좀 내려라 이런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뉴스인데요. 유류세가 23조 7천억 원 가까이 거쳤다.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또다시 유류세 좀 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이런데요. 실제 내용은 또 어떨까요? 또 어떤 접근법이 합리적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기재부 발표인데요. 유류세로 거둬들인 돈이 9% 급증한 약 9% 급증한 23조 7천억 원 정도. 이게 사실은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아주 많이 거친 건가요? 예, 아주 많이 거친 거죠. 2016년도 우리나라 세입 예산이 24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유류세가 23조 7천억 원이나 한다면 전체 세입 예산의 약 10%에 근접합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가 현재 보면은 52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유류세가 23조 원 정도 되니까 법인세의 44% 정도를 유류세로 징수한다.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이게 세수 비중이 높은 세목입니다. 네. 자, 세금이야 또 소득과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쓰인 부분에서 많이 거칠 수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데 유류세 이 최대 세수 이번에 이렇게 많이 걷어들인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또 비난 여론도 생기는 걸까요? 예. 약간 복잡한데요. 이렇게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의 구조가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습니다. 네네. 종량세는 사용하는 양만큼 얼마만큼 세금을 낸다. 이런 게 종량세고요. 네네.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서 얼마만큼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네네네. 사실 두바이 원유 가격이 2014년도에 96.56달러였는데 네. 2016년도에는 41.4달러로 약 반절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유류세도 좀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더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유류 제품의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즉 현행 세법, 즉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에 의하면 휘발유나 경유는
가격에 따라서 이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네. 리터당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값이 약 1,500원 정도일 터인데요. 현행 세법을 가만히 내놓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유류세가 745원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휘발유 값이 1,000원이어도 똑같이 745원. 그렇죠. 2,000원이어도 745원, 3,000원이어도 745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휘발유 값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것은 안 떨어지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휘발유 사용이 그만큼 많아졌다 하는 것과 같은 그 맥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는 아마 청취자들도 다 이해를 할 터인데 그렇죠. 네. 두 번째 단계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니? 아니 세금도 10조 원씩이나 더 거뒀다면서 그러면 이 종량세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네네. 서민들이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낮춰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관점과 질의와 또는 기획재정부한테 그렇죠. 건의가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은 조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유류세가 과연 그러면은 선진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한번 가만히 검토를 해보면 OECD 회원국 간에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통계 수치로 봐서는 중간 정도 되니까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네. 그러나 이것은 OECD 전체 평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하고 살림살이가 비슷한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구매력 평가 기준 GDP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약간 비슷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높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반대로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23조 원이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휘발유나 경유나 팔면 23조 원 돈이 세금이 들어오는데 이걸 정부의 입장은 쉽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겠죠. 네. 바꾸려고 한다면 뭐가 이제 대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혹시 이것을 유류세를 인하를 하면 석유 제품 사용량이 갑자기 많이 늘 것이다. 소비가 해퍼질 것이다. 네, 해퍼지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 오염이 발생되고 에너지가 과소비돼서 경제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외부 불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네네.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 오염에 따른 치유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반대로 환경단체 이해기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걸 인하를 못 하느냐. 인하를 하면 할수록 가계에 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된다. 네네. 인하하자 이런 주장이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워낙 이 세금을 둘러싼 양상, 비단 유류세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양한 양상에서의 어떤 갈등 요소도 같이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은 지금 경유세 인상 얘기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경유세를 올리면 확실하게 경유 가격을 올리면 확실하게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라는 이제 산술적, 계량적 인과관계를 밝혔는데 많은 분들의 반대 논리가 담배값 올리면 담배 덜 핀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통계상으로는 세금만 더 거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교수님이 설명하신 논란 사이에 들어 있는데요. 좀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인세의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이 유류세. 그런데 자기 소득이 많건 적건 기름값은 똑같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펑펑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보기엔 상대적으로 좀 너무하다, 좀 깎아달라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예,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종량세 현행같이 유지할 것인가? 네네. 아니면 서민들에 대해서는 종가세로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유류세의 근거법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입니다. 네네. 근데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군요. 네. 예, 한 시절로 운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차례 더 연장이 됐습니다. 네. 2015년도에 일몰됐다가
너무 세수가 부족하니까 다시 3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때 크게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듬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질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가 탄력적으로 분명히 운영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이제 많이 석유나 경유나 휘발유를 많이 쓰는 데는 사실은 공장들 제조업체들이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정부의 세수입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아까 그 경유 이 얘기도 나왔지만 네. 경유를 그러면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을 하자. 그러면은 반대로 LPG를 그러면 이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LPG를 사용 제한을 확대를 하자. 이런 것도 하나가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휘발유와 경유는 대부분 우리가 수송 연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네. 전기값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값도 이게 복잡한데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는 현재 지금 조세 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2018년도 이게 폐지가 될 그 무렵에 지금 저희들이 토유하고 있는 수송 연료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는 전기도 수송 연료로 가능한 것이니까 네. 이것을 같이 해서 지금은 무조건 종량세, 종가세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민층에 한해서는 이것을 종가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지금 같은 논쟁의 경직성은 네.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수송연료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과도한 유류세, 은행, 주유소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5만원 기름 넣으시면 26,000원 세금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서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대안들을 찾는다는 얘기에 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걸 또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네. 복잡한 게 있지만 또 그런 대안들이 하고 2018년도에 그러면 한번 다시 이 법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때 이제 한시절 폐지가 돼야 되는데 네. 분명히 이 법을 다시 또 연장을 할 겁니다. 네.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의 과세 체계는 지금같이 획일적으로 종량세, 종가세 이런 체계가 아니고 그때는 종량세를 주로 하고 종가세를 종으로 해서 서민들의 경우에는 종량세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용도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인 세수 정책이 또 서민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예, 오늘 정말 이 살림살이에 관련된 인터뷰만 쭉 이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집값 걱정 얘기 나왔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기름값 걱정 나왔는데요. 자, 세 번째 월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에서는 밥값 걱정, 장 보는 값 걱정 얘기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영 대리입니다. 네, 자, 봄비가 온다는 우수였는데요. 날씨는 좀 쌀쌀했습니다. 봄은 아직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자, 장바구니에는 좀 봄바람 불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가격 동향 먼저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봄이 가까워져서인지 이제 겨울 작물들도 들어갈 때가 되었나 봅니다. 이번 주 감자, 쪽파, 그리고 삼겹살 가격이 상승하겠는데요. 감자는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제주에서 나는 겨울 감자인 대지마도 출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산지에서 출하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하겠고요. 또 쪽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 쪽파의 주산지인 예산과 제주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이로 인해 출하 작업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삼겹살은 사용 마리수는 전년보다 늘어났지만요. 이제 슬슬 바깥 기온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분들 외식하는 횟수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요식업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겹살 가격도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날씨가 풀리면 삼겹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생생장바구니 오래 들어보신 청취자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자, 네. 식탁에 올릴 만한 것 중에서 조금 이 장바구니 지갑 부담 덜어줄 수 있는 품목들 소개해 주시죠.
네, 반면 시금치, 새송이, 버섯, 그리고 당근 가격은 이번 주에 내려가겠는데요. 시금치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신안과 포항에서 나오는 노지 시금치와 더불어서요. 중부지방에서도 하우스 재배분이 늘어났습니다. 시장에 지난주보다 많은 물량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전주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시금치는 연중 재배되지만 겨울철에 단맛이 더해지는 채소인데요. 제철에 맞은 시금치 구입하시는 거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또 새송이 버섯은 시설 재배 작물로 출하 물량이 일정하게 공급되는 품목입니다. 네. 각 학교에서 봄방학이 시작되고 했죠. 일시적으로 급식업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가격이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근은 제주에서 나오는 이 겨울 당근의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네. 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요. 요식업소나 급식업체 쪽에서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이 약간 하락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겨울 끝인데요. 이런 채소류, 또 당근 이런 것들 이 겨울철에 중요한 이 에너지 공급원들이니까요. 가격 싸졌을 때 여러분 식탁에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서 삼겹살 얘기하면서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렸을 텐데 구제역 어떻게 돼가고 있지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구제역은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급성 전염병인데요. 주로 소나 돼지, 양, 사슴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퍼지는 병입니다. 이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은 국내에 잔존해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백신을 보관하거나 또 접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뭐 더 확산 뉴스들 뭐 다른 뉴스에 덮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여요. 이 농식품부는 지난 9일 구제역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 12일까지 전국 토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실시했고요. 18일까지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에서 타 시도로 소나 돼지의 반출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장 간에도 생축 이동이 제한됐고요. 이외에도 가축 시장을 폐쇄하기도 하면서 보건당국이 이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 서울 근교로 잠시 다녀왔는데요. 또 이렇게 이 소독약 촥 뿌리는 것들 열심히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고요. 네. 구제역 좀 빨리 종식돼야 될 텐데 쇠고기 가격 어떤가요? 네, 그래야 할 텐데요. 이 쇠고기 가격은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 카미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가를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우 등심 가격이 100g에 7,837원이었고요. 네. 이 가격은 구제역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던 9일과 비교하면 35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네. 참 그래도 많이 오르지 않아서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뭐 네. 고기 구울 때 건강에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벤조피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9일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서는요, 벤조피렌의 독성을 억제하는 동국대 성정석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벤조피렌은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네.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구울 때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벤조피렌 물질을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네, 이거 뭐 고기 구울 때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고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자주 구워 먹는 편인데 어떡하죠? 이거 발암물질이 나온다는데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이 성정석 교수가 다행히 채소류 13종과 몇 가지 과일류 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마늘과 같은 식품 27병을 같이 조사했습니다. 네. 그 결과 고기와 함께 먹는 채소류와 아울러서요. 후식으로 먹는 과일 그리고 타가 벤조피렌의 독성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당연히 같이 먹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채소류, 고기와 함께 먹는 것들 이런 나쁜 물질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군요. 특히 어떤 음식들이 좀 더 좋습니까? 네, 특히 큰 영향을 주는 식품은 상추, 샐러리, 양파, 미나리와 같은 채소가 있었고요. 네. 또한 계피나 홍차, 딸기 같은 식품들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네. 고기 드실 때는 꼭 쌈에 싸서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식후에는 수정과나 딸기를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다른 뭐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 알려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런 정보,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알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미스에는 앞서 얘기하지만 저희가 카미스라는 건요, KAMIS입니다. 이 농수산식품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양한 또 가격 정보들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또 이런 생활 정보도 알려주시는데
고기 구워 드실 때 쌈 싸 드시는 것도 좋은 후식들, 과일들 함께 하시는 거 건강을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요.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김종호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오늘도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사연 많이 주셨는데요. 3941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저희가 유류세 좀 인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풀어드렸는데요. 그럼 면세유는 뭡니까? 이러셨습니다. 예, 면세유는요, 농어민의 영어 비용 경감 목적으로 1972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농촌에 계신 분들, 또 어업 활동하시는 분들 위한 제도고요. 7270님, 뉴스테이 8년 임대 후 정책이 없는 걸로 아는데 한 번 더 연장하던가 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바꿔주세요. 예, 앞서 인터뷰처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의견들 주신 분들,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소중한 생생경제에 함께하는 이야기들이라는 점 보내드리고요. 오늘 선물 당첨자는 3009님 워터파크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